영순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랭킹스쿨입니다. 영순이 여러분들이 지금 랭킹스쿨 영상을 틀 때에도 또 댓글창에 소중한 댓글을 남길 때에도 매 순간 사용하고 있는 게 있죠. 바로 이 손가락인데요. 365일 24시간 우리는 손가락으로 일을 하거나 밥을 먹거나 또는 씻거나 정말 안 쓰는 순간이 없잖아요. 이렇게 매 순간 사용하는 손가락이다 보니까 실제로 손가락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 때 알아차리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하지만 어느 순간 이 부지불식간에 나타나는 변화들을 알아채지 못한다면 내 건강에 위험 신호가 켜질 수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내과 전문의 닥터와이님을 모시고 이 질병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영순이 여러분, 닥터와이입니다. 저는 내과 전문이고요. 대전에서 내과 의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8년 정도 내과를 지금 하고 있고 닥터와이라는 유튜브 채널도 하고 있으니까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8년 경력의 의사 선생님이 알려주시는 정보이다 보니까 오늘 정말 유익한 시간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오늘은 손가락 하나로 확인할 수 있는 질병 탑4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4위, 약지 두 번째 마디. 사실 사람마다 이 손의 크기도 다르고 손가락의 굵기도 다르잖아요. 근데 이거는 개개인마다 나타나는 특성이 아니라 좀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성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약지의 두 번째 마디를 통해서 질병을 유추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걸까요? 부산대학교 그 연구팀에 의하면 약지의 두 번째 부위가 가늘어지거나 위축되거나 그러면은 건강 이상 시그널을 보인다고 하는데요. 그게 바로 IBS라고 알려져 있는 과민성 대장염을 예측하는 그런 지표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민성 대장염을 약지의 두 번째 마디를 통해서 예측이 가능한 거네요. 네, 이 두 번째 마디가 얇다면은 설사를 한다든가 변비가 자주 걸린다든가 그런 과민성 장염 그런 것들에 좀 더 노출되어 있다는 그런 사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저는 좀 얇은 건가요? 근데 워낙 날씬하셔서 이게 날씬해서 얇은 건지 뭐 유전적으로 얇은 건지 과민성 대장염 때문에 얇은 건지는 알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이런 거를 만약 유추하고 싶으면 나한테 장에 대한 증상이 많은지를 보면 알 수가 있겠죠. 과민성 대장염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진단을 빡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뭐 이거는 대장 내시경 해봤는데 뭐 아무것도 없고 윗내시경 해봤는데 아무것도 없고 CT 찍었는데 아무것도 없고 그런 것들이 모두 제껴지고 난 다음에 이거를 유추할 수 있는 배제 상병을 과민성 대장염이라고 하거든요. 남은 걸 가지고 우리가 진단을 하기 때문에 이게 긴가 민가 할 때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과민성 대장염이라고 쉽게 얘기하는 거는 사실 이렇게 옳은 추론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가 다 제껴졌는데 나는 그런 증상들이 있고 손가락도 얇다? 그러면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사실 약지랑 장이랑 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네,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네. 왜 그러냐, 어떤 기전 때문에 그런 거냐 이런 게 궁금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상담, 여러 사람들을 상담하고 어떤 실증에 의해서 이게 얇아졌다는 것을 관찰한 거지 이것에 대한 기전이 확실하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통계적으로 뭐 확률적으로 그렇게 유추를 해볼 수 있다 정도로 생각하면 되는 걸까요? 네, 초기 의학은 항상 그런 식이었거든요. 이런 사람한테 이런 증상이 보이더라. 그런 거를 묶어가지고 하나하나씩 연구해가면서 그 기전을 알아낸 건데요. 이게 아직은 밝혀지지 않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증상들을 좀 예방할 수 있는 팁도 있을까요? 네, 이 과민성 장 증후군을 예방하려면 역시 과민하다는 거는 장이 예민하다는 거거든요. 네. 장이 예민하다는 거는 나의 자율신경계가 예민하다는 거예요. 자율신경계가 예민한 거는 보통은 내가 여기에 신경을 너무 많이 쓰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신이 안정되고 그리고 좋은 생각 많이 하고 잠 많이 자고 이런 것들이 과민성 증후군은 장 증후군을 좋게 만들 수 있는 하나의 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굉장한 꿀팁을 얻어가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저희 순위가 3개 더 남아있잖아요. 3위로 넘어가 볼게요. 3위 엄지손가락. 이렇게 엄지를 굽혀서 좀 테스트해보는 영상들도 굉장히 유행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 엄지가 이 손가락 밖으로 나가면 굉장히 위험한 신호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게 이렇게 해서 밖으로 나가면은 이제 대동맥류, 많이 쓰는 용어는 말판 신드롬이라고 합니다. 마판 증후군. 그리고 이거 말고도 다른 테스트가 또 있어요. 이게 손목을 엄지하고요, 새끼하고요 했을 때 이게 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대동맥류, 말판 신드롬을 갖고 있는 게 아니냐, 마판 증후군을 갖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의심을 갖게 되는 그런 하나의 사인입니다. 이 마판 증후군이라는 거는요, 굉장히 큰 사고를 만들 수가 있어요. 혹시 우리나라 농구 선수 한기범이라고 아시나요? 네, 되게 유명하셨던 분이잖아요. 맞아요. 그분 되게 유명하신 분인데 그분이 마판 증후군이래요. 농구 선수 중에 마판 증후군이 많고 배구 선수들이 마판 증후군이 많아요.
이게 마판 증후군은요, 이게 되는 이유가 사실은 결합 조직이 부족해서 그런 거거든요. 몸이 여기까지 늘어날 수도 있고 여기까지 줄어들 수 있지만 적정한 길이를 유지하게 해주는 결합 조직, 결합 조직이 부족하면 몸이 막 늘어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키 큰 사람들이 막 늘어나는 거죠. 배구 선수들도 그런 식으로 해서 키가 커지고, 키가 크니까 농구를 잘하게 되고, 그래서 농구 선수가 많습니다. 그런데 대동맥도 이런 결합 조직으로 돼 있거든요. 대동맥은 심장이 여기 있어요. 그럼 대동맥이 피를 빡 쏴주면 빵! 빵! 전신으로 혈액순환 하는데 여기에 대동맥궁이라고 한 바퀴 빡 멋있게 도는 커브가 있어요. 이게 결합 조직이 버텨줘야 되거든요. 운동을 심하게 할 때 빵 쐈을 때 농구 선수들은 그 결합 조직이 찢어져서 돌아가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기범 선수도 이것에 대해서 좀 치료를 받고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말씀해주신 이런 방식들을 통해서 내가 좀 이 결합 조직이 약하다라는 거를 유추해 볼 수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손가락도 여기서 사실 이거 버텨주는 거잖아요. 근데 못 버티고 쫙 넘어가는 거죠. 여기도 손가락이 막 늘어나는 거죠. 저는 사실 이렇게 하는 테스트들이 유연해서 할 수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거 유연한 거보다는 좀 더 결합 조직이 약하다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할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유연하지만 결합 조직이 약해서 유연한 거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2위 곤봉지. 또 저희가 앞서서 이 손가락의 뭐 굵기나 크기가 제각각 다르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손톱의 모양도 사실 다 다르잖아요. 근데 이 손톱을 통해서 또 유추해 볼 수 있는 병이 있다고요. 네, 곤봉지라고 하는데요. 이 손가락이 곤봉 클럽이라고 하죠. 골프 클럽. 머리가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머리가 큰 거. 그걸 클럽이라고 하는데 손가락이 큰 거죠. 실험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 손가락을 이렇게 댔을 때 손톱하고 이 손가락 사이에 창이 이렇게 생기거든요. 창이 생기는 게 정상이에요. 이 창을 어려운 말로 샴로트의 창문, 이 샴로트의 창문이 소실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폐질환이 있는 사람들. 왜 이런 질병이 발생하느냐? 폐질환이 있으면은 우리가 어떻게 돼요? 숨을 잘 못 쉬겠죠? 숨을 잘 못 쉬니까 만성적인 저산소증에 시달리게 되죠. 산소가 적게 들어오게 되죠. 산소가 적게 들어오게 되면 몸 전체에 있는 조직들은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 갖다 줘 하는데 어떻게 갖다 줘요? 폐가 들여오지를 못하는데 산소를. 그러면은 얘네들도 자기네들이 먹고 살려고 들어오시는 길을 넓게 펼칩니다. 그게 모세혈관들. 걔네들이 펼쳐지면은 이 조직이 넓어지는 거죠. 그래서 창문이 안 생깁니다. 자기네들이 먹고 살려고 창문을 닫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곤봉지가 생기면은 폐질환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 곤봉지가 나타나서 폐질환을 유추해 볼 수도 있지만 곤봉지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럴 때는 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곤봉지만으로 폐질환을 유추하는 거는 이제 그 영상 검사들이 많이 없던 시절에 하던 거거든요. 이런저런 검사를 시행하기 어려울 때 곤봉지 검사를 한번 해보는 거고, 사실 우리나라는 의료비가 좀 싼 편이고 그리고 의료에 대한 접근성도 좋기 때문에 먼저 엑스레이를 찍어보는 게 장땡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뭔가 의심스러운 게 있다? CT 찍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곤봉지 테스트를 해서 의심을 해보는 거 좋지만 역시 엑스레이를 찍어가지고 나한테 뭐가 있는지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평소에 내가 폐질환이 있다라고 좀 의심되는 그런 증상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폐질환이 있다면은 내가 숨을 좀 쉬기가 어려울 거고, 근데 이게 폐라는 게 굉장히 생명력이 좋은 그런 기관이잖아요. 네. 계속 숨 쉬고 내쉬고 숨 쉬고 내쉬고 그렇기 때문에 숨이 차도 잘 모를 수 있어요. 왜 이렇게 가슴이 답답하지? 왜 이렇게 소화가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엑스레이를 찍어보는 거죠. 폐하고 심장하고 소화기관 3개 다 연관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게 비슷하게 느끼실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엑스레이를 한번 자주 찍어보는 습관을 가지시는 것도 괜찮고, 엑스레이를 찍으면 방사선 조사에 노출되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 하실 수 있잖아요. 하지만 방사선 조사로 노출될 수 있지만 그게 그렇게까지 방사선 조사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득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굳이 그걸 걱정을 해야 되냐. 그러니까 평소에 엑스레이나 뭐 이 CT 촬영 같은 것들을 좀 우려하시는 분들은 그런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내 손톱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시면서 이 곤봉지 테스트도 한 번쯤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1위 이티 손가락. 이티 손가락 하니까 저는 이 손가락이 생각이 나는데, 이렇게 사람이랑 외계인이 이렇게 손가락을 맞대잖아요. 근데 이게 안 되면 뇌경색의 전조 증상일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이것도 굉장히 유명한 테스트입니다. 이거를 finger to nose 테스트라고 해요. 제가 뇌경색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코를 했고 이렇게 해서 닿아야 되는데 코를 하고 닿는데
초점을 못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잘 안 닿으면 다른 데는 아니고 손해에 경색이 있다는 것을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게 그냥 일반적으로는 떨림을 갖고 있는 노인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조금 달라요. 이렇게 하고 여기서부터 떨어요. 근데 풍이 있으면, 뇌졸중이 있으면은 여기서 시작은 완만합니다. 네, 가면서 떨어요. 이거를 못 맞춰요. 이것도 이제 유명한 테스트고 응급실이나 이런 데서 바로 타진을 찍거나 이런 게 어려울 때 많이 해볼 수 있는 그런 검사거든요. 뭐 여러 가지 검사들이 있지만 그래도 전조 증상 조금 경색이 있는 것 같은데? 라는 걸 의심해 볼 수 있는 그런 테스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들어보니까 꽤나 신뢰성이 있는 그런 테스트인 것 같은데, 그러면은 사실 이 뇌경색 많이는 들어봤지만 정확하게는 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뇌경색이라는 게 사실 반드시 없었으면 하는 그런 병이잖아요. 그걸 이제 풍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뇌경색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뇌졸중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텀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런 거를 예방하려면 역시 만성질환을 예방을 해야 됩니다. 뇌졸중이라는 거는 혈관이 막히는 거예요. 뇌를 공급하는 혈류가 순환이 잘 되면은 뇌졸중은 안 생기죠. 그런데 혈관이 좁아져요. 좁아지는 거는 제일 대표적인 게 고지혈증입니다. 고지혈증이 생기면 피 안에 기름이 떠다니거든요. 그 기름이 오래되면은 우리 파이프라인에 기름 때가 끼듯이 기름이 껴서 좁아집니다. 좁아지면은 혈류가 가다가 좁아졌다가 펴지고 좁아져서 펴지고 하면은 이 터뷸런스가 생겨요. 잘 막히죠. 막히는 순간 그 혈관이 공급하는 모든 뇌 부위는 썩게 되는 거예요. 풍이 지나갔다고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막혔다가 혈전이 풀려서 나가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운이 좋은 거죠. 근데 듣다 보니까 이 뇌졸중이랑 뇌경색 명확하게 구분이 안 되는 것 같거든요. 네, 제가 오늘 확실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뇌졸중은요, 일단 이 막히는 거를 다 뇌졸중이라고 해요. 뇌경색은 의학적으로 요단강을 건너갔냐 안 갔냐, 비가역적인 변화를 겪었냐 안 겪었냐예요. 의학적으로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한번 어디로 갔는데 돌아올 수 있으면 그걸 일과성이라고 그래요. 돌아올 수 없으면은 그걸로 인한 후유증이 있겠죠. 뇌경색은 막혀서 뇌의 어떤 부위가 썩은 거죠. 그거는 후유증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뇌경색이에요. 막힌 거. 뇌졸중은 막힌 것과 막혔다 풀려서 다시 뇌가 썩기 전에 다시 원래 기능으로 돌아온 거. 지나간 풍. 그것도 뇌졸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뇌졸중이 훨씬 더 넓은 거를 포함하는 거죠. 뇌경색이 어떻게 보면 더 무섭게 와닿는 것 같아요. 그럼요. 네, 뇌경색은 막혀서 어떤 비가역적인 변화를 겪는 거기 때문에 후유증이 굉장히 크다고 할 수 있죠. 뭐 보행실조, 그러니까 잘 못 걷는다든가 뭐 그런 거죠. 누워만 계신다든가 말을 못 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 그런데 이 뇌경색 최근에는 좀 청년들한테도 많이 발생한다고 하더라고요. 좀 왜 그렇게 되는 걸까요? 아무래도 서구화된 식습관 이런 것들 때문에 만성질환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 제일 대표적입니다. 사실 이 세 가지 병이 친구예요, 친구. 네.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하나 다 진단해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고 기전이 다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서구화된 식습관, 그리고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일 너무 많이 합니다. 젊으면 갈아놓고 하다 보면은 피로하고, 그렇게 하다가 만성질환이 원래 올 사람이 좀 빨리 겪게 되는 경우도 있는 거죠. 그래서 혈관 건강이 모든 건강의 핵심입니다. 자기가 혈관이 좀 안 좋은 인자, 그러니까 유전적으로 내가 좀 뭔가가 있다 싶은 사람들은 잠 잘 자고 좋은 생각하고. 그러면 이티 손가락으로 검사를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한번 해주시겠어요? 이렇게 지금 보고 계시는 영순이 분들은 나도 진단을 해보고 또 우리 부모님이랑 한번 꼭 해보는 시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손가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질병들에 대해서 4가지나 알아봤는데요. 사실 되게 어려운 내용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 유익하고 또 알기 쉽게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저도 오늘 많이 얻어가는 것 같고요. 오늘 이 영상 보신 영순이 분들도 저희가 알려드린 4가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 함께 촬영했는데 어떠셨나요? 랭킹스쿨 분위기 너무 좋고요. 제가 랭킹스쿨과 닥터와이가 함께 하니까 더 시너지가 있는 것 같다. 이런 그렇죠.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린 것들 한번 생활에서 시도를 해보시면서 여러분들의 건강을 한 번씩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닥터와이님 채널에서도 더 건강한 정보들, 유익한 정보들 많이 알려주신다고 하니까요. 건강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싶으신 우리 영순이 분들이라면 닥터와이님의 채널에도 방문하셔서 영상 살펴보시면 너무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지금까지 랭킹스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